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이 씨름판의 전경, 춤추는 무동, 또 빨래터의 여인들, 그리고 서당 안의 모습입니다. 이 조선시대 수많은 그림들이 있지만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해진 그림은 없을 겁니다. 자, 서당 안을 살펴볼까요? 이 훈장 선생님 주위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 아이의 이 책까지 던져놓고 울고 있는 이 아이는 이 뭐가 그렇게 서러운 걸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까지 웃음 짓게 만드는 그림이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낯익은 그림들을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200년 전 이 김홍도가 살았던 18세기 조선 사람들의 패션 감각에서부터 놀이문화는 물론 시대상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는 기록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200년 전 조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평민복식을 연구하는 양숙형 교수의 기본 자료는 김홍도의 풍속화다. 지난 93년 처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벌써 7년째 김홍도의 그림을 대하고 있다. 제가 그 조선시대 서민들의 복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데요. 김홍도 그림 속에는 이때 당시에 서민들의 그 복장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그림을 보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우리들이 그 보통 그 조선시대 서민들의 복식 그러면 저고리에 바지 아니면 치마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옷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김홍도의 벼타작이라는 그림인데요. 풍속화 속 조선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타작을 하는 농민들은 반바지 차림이다. 긴 바지를 잠시 걷어올린 것이 아니라 통이 넓은 반바지에 우옷 역시 고름이 없는 반소매 저고리를 가볍게 걸쳐 입고 있다. 당시 반바지는 땀이 많이 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즐겨 입은 복장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장간의 사람들은 대조적인 모습이다. 뜨거운 쇠를 다뤘던 그들은 현장에 찌는 듯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모두 길게 덮은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남편의 옷을 입었을까? 행상을 하는 여인은 풍성한 옷 속에 아기를 넣어 업은 모습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평범한 치마를 솜씨 있게 잡아올려 멋을 낸 치마주름의 맵시도 인상적이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 종일 다리품을 팔아야 했었는지 주로 남자들이 착용했던 행전을 두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같은 저고리도 다양하게 연출했다. 어깨에 걸치고 허리에 묶어 자기만의 멋을 표현했던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한복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아름답지만 일단 입으려고 보면은 그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타나는 옷의 그 특징들을 보면 일단 그 어떤 그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을 그 아주 다양하게 그 자유자재로 연출해서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한껏 자기의 그 맵십까지 내서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모자다. 장사꾼의 초립에서 행상하는 남자의 패랭이, 거리의 시주승이 쓴 송낙은 소나무 뿌리를 엮어 만든 방수 기능을 갖춘 모자였다. 이처럼 김홍도의 풍속화 속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감춰져 있던 모자는 무려 16가지가 넘는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상인들이 쓴 둥글고 납작한 형태의 모자다. 그 위에 삿갓을 겹쳐 쓰기도 했던 이 모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해 썼던 방한용 모자 풍차다. 풍차는 필요할 경우 모자의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 쓸 수 있게 만든 편리하고 실용적인 모자였다.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처음 발견된 모자도 있다. 위가 뾰족하게 솟은 이 모자는 지금껏 유물로 발견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뾰족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풍속화는 200년 전 조선의 여성들도 과감한 노출 패션을 즐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뒤에 있는 이 나이 드신 분은 그 길이가 저고리를 보면 이 젖가슴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저고리거든요. 근데 이 두레막을 건네주는 이 젊은 층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젖가슴이 드러난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젊은 층의 여인이 입고 있는 이러한 그 젖가슴이 드러난 옷은 이때 당시에 새롭게 유행한 한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한 새로운 패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도 가슴이 드러나는 저고리를 입고 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이 저고리는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모아 19세기엔 보편적인 의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전해지는 유물을 통해서도 이런 여성 복식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6세기 여성들이 입었던 전통적인 저고리다. 그 길이를 재본 결과 무려 54cm. 반면 김홍도 이후인 19세기의 저고리는 앞서 본 저고리의 채 절반이 되지 않는 길이인 20.5cm였다. 김홍도가 살았던 18세기를 거치면서 저고리 길이가 확연하게 짧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짧은 저고리가 유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란 직후에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옷감의 소비량이 적게 드는 그런 적은 형태의 저고리가 실용적인 데서 유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종조 시대에 극단적인 짧은 형태로 유행된 배경에는 아마도 당시의 그런 안정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인들의 그런 미적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 여성들의 과감해진 옷차림은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당대의 대유학자 이익은 이렇게 적고 있다. 말세가 되니 부인의 저고리가 짧은 것이 요괴의 복장이 됐다. 나는 싫으나 대동의 풍습인 것을 어쩔 수는 없으리. 그동안 이 조선시대 평민들의 복식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평민들이다 보니까 유물로 전해져 오는 것이 거의 없었고 또 별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의 풍속화를 통해서 비로소 밝혀진 이 200년 전의 조선시대 백성들의 패션은 우리가 놀랄 만큼 아주 다양하고 감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러한 백성들의 옷차림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가슴을 떡 풀어 헤친 게 어째 보면 좀 불량스럽게 보이는 사내가 이 앞에 있는 이 우물가 여인에게 수작을 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 당시 등장한 이 가슴이 드러나 보이는 아주 짧은 저고리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함께 있는 여성들의 표정입니다. 지나가는 할머니의 그 못마땅한 듯한 표정하며 또 이 맞은편에 있는 여인의 화가 난 듯한 그런 표정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표정 하나하나가 사실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자, 이 씨름 그림도 잘 알려진 그림이죠.
뭐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도 자세히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심지어는 언제 어디서 벌어진 씨름판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이곳 지하 수장고에 김홍도의 풍속화를 모아놓은 단원 풍속화첩이 보물 527호로 지정돼 보관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김홍도의 풍속화는 의외로 적다. 김홍도가 30대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 풍속화첩이 대표적인 것으로 그 속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풍속화 25장이 들어있다. 그 단원의 풍속화첩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대체로 짐작하시겠지만은 크기는 22cm에 27cm니까 좀 커다란 공책만 하고, 그리고 보통 모든 그림은 배경이 있잖아요. 주제가 있으면 주제 뒤에 산하가 있고 뭐 집도 있고 배경이 있는데 이 풍속화첩은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만 부각시켜서 그린 참 잘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이 풍속도는 참 대단한 그 18세기 후반에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장인 씨름 그림. 공책만한 크기의 이 작은 그림 속에는 무려 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표정과 모습으로 열띤 씨름판을 벌이고 있다.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보는 사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내민 사람. 그 옆으로 구경 온 개구쟁이들은 제법 진지하게 관전을 하고, 의관을 갖춘 양반에서 백성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씨름에 빠져 있다. 판이 시작된 지 제법 오래됐던지 양반 하나가 체면불구하고 슬그머니 저린 다리를 펴고, 그 곁에서 긴장한 얼굴로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씨름꾼은 일찌감치 신발부터 벗어놓았다. 좌판 위의 엽전세 인양이 그저 흐뭇한 것일까? 엿장수 총각은 씨름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양반들이 저마다 들고 나온 부채는 이날이 다름 아닌 음력 5월 5일 단오였음을 말해준다. 씨름을 하는 계절은 대개 이제 단오 무렵이거든요. 이제 동국세식에도 단오 때 씨름을 한다. 물론 추석 때도 했습니다만은 그 그림 배경으로 봐서 단오 때라고 봐져요. 그리고 단오 때 계절서는 우리가 그 부채를 연상하게 됩니다. 옛 기록을 보면은 단오 때 나라에서는 부채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신하에게 나누어졌다 했거든요. 이것을 단오선, 단오날 주는 부채라는 얘기죠. 따라서 단오 때 부채를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절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력 5월 힘든 모내기를 마친 뒤 풍년을 기원하며 조선 사람 모두가 함께 근해와 씨름을 즐긴 날 단오는 조선의 큰 명절이요 축제였다. 그런데 이날 벌어진 씨름은 우리가 아는 씨름과는 다른 씨름이었다. 이 씨름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어깨를 서로 맞대고 왼쪽 다리에 삿발을 차고 허리에는 삿바가 없습니다. 일종의 오른 씨름, 바른 씨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바씨름, 팔걸이 씨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씨름은 서울 근교, 남산, 뚝섬, 왕십리 등에서 많이 행해졌다는 문헌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단원 김홍도가 이 광경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허리엔 삿발을 매지 않고 왼쪽 허벅지에만 삿발을 차고 서로 왼쪽 어깨를 대고 하는 이 씨름은 지금의 왼 씨름과는 정반대 형태다. 프로 선수들이 당시 씨름을 직접 재현해봤다. 지금의 씨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삿발 당기는 것도 어색하고요. 넘기는 동작이 이상해요. 왼쪽으로 넘긴다는 게 이상한데 안 넘겨봐서. 쉽게 말하면 뭐 오른손 밥 먹던 사람이
왼손으로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고 굉장히 생소하고 아마 그런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각 지방의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씨름을 즐겼다. 이제는 사라진 그 다양한 원형을 단오날 서울 근교에서 벌어졌던 씨름판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이 얼마나 사실적인 그림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씨름꾼의 표정입니다. 이 앞에 있는 씨름꾼은 상대방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반면 이 상대방은 당황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막 승부가 나려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마치 스냅 사진 찍듯이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이렇듯 생생한 현장을 담아낼 수 있다니 정말 볼수록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또 이 반면에 이 그림은 씨름보다는 좀 덜 알려진 그림입니다. 일을 하던 농부가 잠시 쉬면서 이 새참을 먹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남자는 땀을 식히면서 들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있고, 이 들밥을 이고 온 이 아낙네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 볼수록 아주 정겹고 친숙하게 느껴지는군요. 이렇듯 누구를 그리던지 간에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아주 어렸을 적 그 교과서를 통해서 봤던 그 아련한 기억만으로도 아주 쉽게 떠올려집니다. 이렇게 김홍도의 풍속화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기억에 잘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뜻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 해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왜 쉽게 기억에 남는 것일까? 해부미술학을 전공한 조용진 교수는 그 이유를 그림과 인간의 뇌기능의 관련을 통해 설명한다. 조용진 교수에 따르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표현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뇌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친근하게 잘 됐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결국 친근성이 있어야 잘 됐다고 느끼니까요. 그런 그림은 세 가지 요건을 되게 충족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울 것, 두 번째로는 그 관념적인 어떤 해석이 있을 것, 그다음에는 아주 기술적인 능숙함이 있을 것. 이것이 그런 잘 그렸다, 좋다라고 하는 예술품의 그런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세 가지를 아주 균형적으로 잘 갖춰야 되는데. 조용진 교수가 주목하는 뇌의 주요 기능은 세 부분이다. 먼저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우뇌는 그림에서 비례와 균형을 잡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이를 통해 시각적인 자연스러움을 전달한다. 반면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좌뇌는 그림의 구도를 잡고 변형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뇌가는 화가 특유의 필치를 통해 능숙함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홍도의 그림에서 비례와 균형을 잡는 우뇌의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한국 사람은 남자는 7과 2분의 1등신입니다. 그래서 키 전체가 머리 길이에 7배 하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반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남자의 평균인데, 단원 그림에서 보면은 남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7과 2분의 1등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이제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7과 3분의 1등신이 한국 여자의 그런 평균인데, 김홍도가 그린 그런 여자 그림에서는 역시 7과 3분의 1등신. 로서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김홍도의 오른쪽 뇌 정보 처리가 상당히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크고 반면 좌뇌의 기능은 작품의 구도와 변형 능력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서당 그림의 경우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과는 정반대로 뒤로 갈수록 인물이 크게 그려져 있다.
왜 이런 변형을 준 것일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원근법에 맞게 사람의 크기를 조정해 보았다. 그 결과 뒤에 앉은 인물들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불안정한 느낌이다. 결국 김홍도는 의도적으로 변형을 한 것인데 원근법에 익숙한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홍도는 앞에 아이는 쬐끄맣게, 뒤에 훈장 선생님은 크게 뒤에 있지만 이렇게 한 것은 어른은 크고 아이는 작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말하자면 언어화된 이런 왼쪽 뇌적인 정보를 그림에 넣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왼쪽 뇌가 볼 때는 이런 그림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왼쪽 뇌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 그림 역시 약간 변형돼 있는데 소를 보면 마치 하늘로 솟아오른 것 같이 그려져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소가 일꾼들과 같은 방향을 향하게 위치를 조정해 보았다. 다소 편안해졌지만 한쪽이 텅 빈 느낌이다. 결국 김홍도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 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과 함께 소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듯한 힘찬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한편 김홍도의 무동 그림을 보면 동적인 필치와 굵고 힘찬 선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다른 그림과 비교하면 좀 더 정확히 드러나는데 신윤복 그림의 경우 힘찬 느낌보다는 사실적인 묘사와 따뜻한 색감을 특징으로 한다. 왜 이런 느낌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면은 자전거 타는 게 능숙해지고 말을 많이 하면 말하는 게 능숙해지고 그런 것처럼 붓도 오래 쓰게 되면 능숙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정 박자가 맞게 뭐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사르리라 이렇게 해도 뭐 노래를 잘 부른 거죠. 음정 박자가 잘 맞으니까. 그러나 이거보다는 좀 힘을 넣어서 보다 능숙한 솜씨로 나는 숲으로 거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그 잘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창법은 대뇌 기저핵을 포함한 이런 뇌관을 자극하는 이런 노래란 말이에요. 김홍도 그림의 능숙하고 힘찬 표현이 보는 이의 뇌관을 보다 크게 자극해 공감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그림 속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정확한 비례와 힘찬 구도, 뇌관을 자극하는 필력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뇌 또한 균형 있게 자극해 쉽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참 재미난 시도인데 이 김홍도의 그림을 색다르게 접근해 보면서 한 장의 훌륭한 그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년 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이 김홍도의 그림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당시 최고의 예술 평론가이자 단원의 어린 시절의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왕의 기록을 보면 김홍도는 특히 이 사람살이 100가지 1000가지의 일과 세속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옮겨 그리기를 잘했다.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이하다라고 외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손뼉을 치면서 기이하다라고 외쳤다. 아마 대단히 놀랍고 신기했나 본데요. 이 당시 조선인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이 김홍도의 그림이 평소 자신들이 보던 모습을 똑같이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기가 흔치 않던 시절에 이 사진을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이 그 놀란 모습을 연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조선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 이 경직도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건 조선 초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배경부터 또는 옷차림새하며 또 이 분위기가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것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가 살던 18세기가 되면서부터 사실 그대로의 조선 사람들, 그것도 백성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요? 전주시에 위치한 경기전.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어진이 있다. 그런데 태조의 어진을 자세히 보면 바닥이 특이하다. 당시 중국의 관례에 따라 양탄자를 배경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반면 후기에 그려진 철종임금의 어진을 보면 바닥이 달라져 있다. 용이 그려진 조선의 화문석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8세기 숙종 때였다. 당시 조정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숙종 당시의 기록인 승정원 일기를 보면 양탄자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관습일 뿐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니 평소의 어좌 모양 그대로 화문석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왕의 초상화 속에 나타난 이 작은 변화는 당시 조선인들의 달라진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지식층들이 조선의 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오랑캐 청나라의 차지가 되었고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오랑캐에게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으로서 자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선진 문화로서 중화 문화는 오직 조선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화자존 의식이 크게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도 조선의 자연과 풍물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사실주의적인 회화 정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조선은 우리 것에 대한 발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대였다. 그림에서 그것은 조선의 자연에 주목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이른바 진경산수로 겸재정선이 그 대표적인 화가다. 그는 개성 있고 강렬한 필치로 나무 하나, 바위 하나까지 조선 산하 특유의 아름다움을 살려 그려냈다.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사람들을 그린 풍속화로 이어진다. 사대부인 윤두서가 그 선구자였다. 이때까지 그림은 대부분 중국의 화본에 의존한 것이었다. 윤두서는 거기서 벗어나 조선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머슴들을 모델로 세워두고 그림을 그렸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당시 윤두서의 그림은 새로운 시도였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쯤 윤두서의 뒤를 이어 풍속화를 정립한 것이 조영석이다. 후손을 통해 전해내려온 그의 화첩 속엔 농기구를 고치는 사람들과 바느질하는 여인 등 백성들의 모습이 보다 사실적으로 담겨 있다. 이제 이러니 참 고관에 계시다가 뱃세를 그만두시고 좋은 음악에 계실 때에 이 사제첩을 쓰시게 된 겁니다. 영조 때 활동한 조영석 역시 지방 수령을 지낸 사대부였다. 조영석이 그린 풍속화는 윤두서와 비교해 조선 옷을 입은 조선 사람의 정취가 완연히 느껴진다. 당시 그는 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백성들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사대부 화가들에 의해 싹틔워진 조선의 풍속화는 김홍도에 의해 완성된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더위에 지쳐 옷을 벗은 농민들을 사실 그대로 묘사했고 전체적으로도 보다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풍속화 속에 등장한 여성들은 주로 뒷모습을 한 수동적인 자세로 그려졌다.
그러나 김홍도는 빨래터에서 치마를 걷고 일하는 여인들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그들의 적극적인 생활상 그대로를 화폭에 담았다. 거기에 젊은 여인들을 훔쳐보는 양반이 함께 등장하면서 풍속화는 사실성과 함께 해학과 풍자를 담은 그림이 됐던 것이다. 김홍도는 우리 생활 풍습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렸단 말이죠. 또 김홍도는 그 양반 계급에서 또는 상인 또는 저 미천한 당시로서는 계획과 전체를 그려서 그것을 하나의 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분석 전반의 틀을 잡아가지고 그 틀이 이제 후세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그 자아의 발견을 그 실제로 구체화시킨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순수한 풍속화의 틀을 잡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를 짜는 농가의 안악에서 도시의 일꾼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에 이르기까지 조선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을 서정과 웃음을 담아 사실적으로 그려낸 김홍도. 그의 풍속화 속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시대 정신이었던 18세기 조선의 모습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숙종,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18세기 조선은 흔히 진경시대로 불리웁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고 또 우리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풍속화는 등장했습니다. 또 그런 풍속화를 조선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를 담은 그림으로 자리를 잡게 만든 사람이 바로 김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홍도가 앞서 풍속화를 그렸던 윤두소나 조영석과 같은 사대부 화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인 출신의 화원이었습니다. 이 화원이란 궁궐 내 관청인 도화서에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김홍도는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화원으로서의 김홍도의 위치를 이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 기록이 국왕 정조의 개인 문집인 홍제전서에 남아 있습니다. 김홍도는 그림 솜씨가 뛰어난 자로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다. 30년 전쯤에 내 초상화를 그린 이후로 무릇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은 김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 화원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라는 이 국왕의 초상화를 3번이나 그렸을 만큼 김홍도는 국왕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화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릇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은 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라는 이 국왕 정조의 회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김홍도의 풍속화는 국왕 정조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대 강관식 교수는 최근 정조시대 화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발굴해 연구 중이다. 그것은 국왕이 직접 관리했던 소수정예의 화원들, 이른바 자비대령 화원에 관한 것이다. 자비대령 화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차출해서 임금의 명령을 항상 대기하는 화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개혁하려는 그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시각적인 문화를 담당할 주역으로 키워낸 게 자비대령 화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개혁의 중심부였던 규장각에 소속시켰죠. 원래 조선시대엔 30명의 화원으로 구성된 도화서가 있었다. 그런데 정조는 시험을 통해 선발한 10명의 특별 화원을 규장각에 소속시켰던 것이다. 김홍도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정조는 이들을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관리했고 문제 또한 친히 출제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많이 출제된 과제 중 하나가 풍속화였다.
내각 인력에 당시 출제됐던 과제의 일부가 남아있다. 음력 3월의 봄나들이는 당시 남산 일대의 장관을 이뤘다는 벚꽃놀이요, 군사들의 활쏘기에서부터 광대들의 놀이, 씨름판의 모습, 서울의 시장 풍경 등이 다양하게 출제됐다. 당시 화원들이 왕에게 제출한 풍속화는 전해지지 않는다. 대신 출제된 과제를 종합해보면 나라 전체의 모습이 고루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특히 많이 그려진 것은 생산의 주체였던 농민들의 모습이었다. 아울러 변화하고 있던 서울의 모습이 정조의 어명에 의해 다양하게 그려졌다. 그 중에서도 종로시장의 풍경, 당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담았다는 대작 성시전도가 관심을 끈다. 그런데 국왕 정조는 왜 이런 풍속화를 그리게 했던 것일까? 정조한테 풍속화나 기록화는 국정을 파악하는 그 국정 보고 자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로서는 개혁 정치를 하는데 그 시정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러나 국왕이기 때문에 그걸 자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선의 국왕들은 경직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생산에 종사하는 모습들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제 그렇게 형식화된 경직도만 가지고는 백성들의 실제 모습, 변화하는 모습들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그걸 넘어서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는 풍속화를 주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조 같은 경우는 그 변화하는 현실을 주목하고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그 국정 개혁을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더 그런 관심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조가 주목했던 변화하는 현실, 그것은 당시 밑으로부터 성장하던 백성들의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당시 제작된 공식 기록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조의 수원 행차를 그린 이 기록화 속에선 이전엔 그려지지 않았던 백성들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이렇게 생생한 민의 모습이 담겨진 당시의 풍속화는 변화하는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풍속화는 조선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화원들에게 이 풍속화를 그리도록 지시하고 더 나아가 국정자료로 활용했다. 무척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풍속화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이 왕의 관심 속에 이 당대 최고의 화원들에 의해 풍속화가 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풍속화에 주목하고 또 국정자료로 활용했던 시대, 200년 전 조선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기록보다도 생생하게 당대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는 것 역시 이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 자리를 짜고 있는 한 농가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는 이 사방건을 쓰고 이 외출할 때나 입는 겉옷까지 다 차려입은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뒤에 이 물레를 돌리고 있는 아내 역시 이 풍성하다 못해 치렁치렁한 치마를 입고 일을 하는 게 좀 어색해 보입니다. 옷은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저 뒤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양반의 자제가 아닌 아이가 글 공부를 한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사회에서 양반이 아닌 평민의 자식이 글 공부를 한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충남 논산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서당이 보기 드물게 잘 보존돼 남아있다. 이곳은 당시 유력 가문이었던 파평 윤씨문 중에서 후손들을 위해 운영한 서당이었다. 서당 한가운데엔 과거 급제에 필요한 체계적인 유교 교육 과정이
현판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과 시험 이전,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고등학교 과정까지만 여기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인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타승 분들도 와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이렇게 신분사회 조선에서 18세기 이전까지의 교육은 철저히 양반가의 자제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김홍도의 서당 그림엔 의관을 갖춘 아이들 맞은편에 민저고리를 입은 평민의 아이들이 앉아 함께 글공부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교육이란 거는 알다시피 사족이 독점하는, 말하자면 양반층이 교육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독점적인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김홍도가 활동하던 그 18세기 무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평민층, 또 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여항이라고 하는 민간의 이 부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인 기대 혹은 교육적인 욕구를 발산하던 이런 시기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인과 평민층이 직접 서당을 세우고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송석이란 중인이 매월 60전씩 월사금을 받고 서당을 운영했는데 학생 수가 무려 300명에 달했다고 한다. 평민의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도 제작됐다. 대표적인 것이 아희월남이다. 제목 그대로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거리를 엮어놓은 아희월남은 기존의 양반 중심의 교재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다. 투전, 골패, 제기차기와 같은 놀이문화를 소개한 대목은 이전 양반들의 교재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희월남은 경상도, 강원도 등 조선 팔도의 지리에서부터 단군을 비롯한 우리 역사 속의 인물까지 폭넓게 담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였다. 당시에 왜 이런 새로운 그 교재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이 평민층이라든지 중인층이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교재에 한번 투영하고 반영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 소학류의 교재는 그들의 어떤 중인층이라든지 평민층의 이해나 혹은 그들의 관심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또 그리고 이 조선적인 상황, 조선적인 역사, 조선적인 어떤 이 문화 자체를 긍정하고 즐기는 이러한 형태로 커다란 어떤 변질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민들도 교육을 받았던 시대. 18세기 조선은 밑으로부터 변화하고 있었다. 농기구가 다양하게 개량됐고 논농사의 경우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조선의 농업 생산력은 급격히 발달하고 있었다. 또한 담배, 인삼 등 고수익 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해 판매하는 상업적인 농사가 이루어졌고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농가 역시 등장하면서 부유한 농민들이 생겨났다. 전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서울로 모여들어 18세기의 서울은 상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던 조선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방으로 번져나가 전국적으로 오일장이 자리를 잡은 시기 역시 이때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농업 생산이 크게 증대하고 유통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크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신문적인 규제가 이완되고 또 주자학적인 명분론도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왕을 위시해서 사와 민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면모도 크게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 질서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18세기 초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했던 양반이 18세기 후반엔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당시의 경제적, 신분적 변화상 속에 일하는 부모 뒤로 평민의 자식이 글 공부를 하는 모습이 김홍도의 그림 속에 담길 수 있었던 것이다. (18세기의) 조선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 서울에 대해 쓴 글 중에 광교다리에서 도화소의 화원들이 그린 풍속화를 팔았는데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높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왕과 대신들의 국정 자료였던 풍속화. 그러나 그 풍속화는 그들만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풍속화를 백성들도 함께 보고 감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왕과 백성이 풍속화를 함께 보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여 년 전의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풍속화는 바로 이 변화하는 시대의 기록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김홍도의 풍속화를 다각도로 재조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성장해가는 조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 그림 한 장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또 다른 관심과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어떤 사료보다도 생생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